안녕하세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어쩌면 소리가 조금 깨끗하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휴대폰으로 편집을 해서 휴대폰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따로 마이크라든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저번 시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 시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전 시간에 제가 이 다양한 장기요양 급여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이 말을 하다가 저 말을 하다가 해서 이 장기요양 급여가 살짝 헷갈리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밑에다가 설명을 적어 놨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장기요양 급여, 그쵸? 장기요양 급여가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장기요양 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 급여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가급여, 두 번째는 시설급여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재가급여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시설급여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시설급여예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셔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시설급여라고 해요. 물론 우리 집이 있지만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정 장소에 가서 정해진 일정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고 생활을 하시는 실질적으로 내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시설급여의 노인 요양시설이라 그래요. 이 노인 요양시설 이외에도 우리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는 구인까지 어르신을 모시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곳은 우리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 그러고요. 구인이 넘었을 때 10인부터는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 다른 하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짓는 것은 인원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요양병원은 뭘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요양병원은요. 우리 장기요양보험법 이거에서 커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내 몸이 불편한데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입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은 어떤가? 노인 요양시설은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요 전에 수업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요양 급여, 이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으신 분들만이 가실 수가 있는 것이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내 집처럼 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단지 내가 숙식하는 곳이 달라졌을 뿐이지 나의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요양시설 혹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될 거고요. 요양병원은 개념이 다르죠. 요양병원은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 주사를 투여하고요. 투석을 진행하고요. 이런 등등등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 혼돈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이 노인 요양 이 파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도 논쟁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부분을 딱 이렇게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의료와 요양시설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시설급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장교양급여 중에 우리는 아직 재가급여 파트가 남아있는 거죠. 재가급여 파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이 방문 요양 서비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이 장교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에 이 최저임금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고, 주변에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 그냥 식사라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다른 분들을 이제 고용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그 한 면만 봐서도 장교양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방문 요양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가장 많이 선호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방문 요양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서비스가 되었을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혹시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혹시 내가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선생님들께서는,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요양원에 바로 입소하시겠습니까? 혹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처음에 다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내가 진짜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 몸이 더 이상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양원에 입소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때는 입소해야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왜 그때는 입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대답은요, 대부분 다 내가 자녀에게 피해를 줄까 말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까봐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정으로 내가 이 요양시설이 좋아서, 혹은 이 요양시설이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내가 요양원에 입소하고 나면 나의 어떤 자아 실현에 이 요양원이 좀 더 도움을 줄 것 같아서 내가 내 마지막 엔딩까지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안락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비단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양원이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아직까지 우리가 요양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요양원에 가서 자아실현을 했다, 스스로 내가 나만의 엔딩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샘플들을 잘 들어보지 못해서 일 수도 있고요. 너무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뭔가 한 가지가 문제다, 뭔가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문요양급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된 거는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재가급여의 첫 번째는 방문요양급여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죠. 두 번째로 많이 꼽히는 거는요, 방문 목욕입니다. 이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2명의 요양보호선생님이 방문 목욕 차량을 가지고, 이 차량은 목욕 설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 목욕 설비가 다 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방문 요양 선생님 두 분이 목욕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차량으로 모셔서 서비스하는 차량 목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량을 가지고는 가지만 차량에 있는 욕조만 사용을 하거나 혹은 차량을 가지고는 가지만 차량 내에서는 목욕을 하지 않는 2인 1조, 이것도 똑같이 2인의 목욕 시스템이고요. 차량 미이용 목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 내 목욕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것도 2인이 기준입니다. 2인이 함께 어르신 한 분을 목욕을 시키는데요. 가정 내에서 목욕을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방문 목욕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목욕의 기본 원칙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명의 대상자의 목욕을 도와준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욕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너무 갑자기 미끄러질 수 있다던가, 혹은 혼자서는 이 거동이 많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받치고 있기가 어려워서 두 분이 같이 모셔야 한다던가 하는 등등.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방문 목욕을 그래서 2인 1조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서요. 치아에 대해서 봐드릴 수도 있고, 혹은 그분들에 대한 약 복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실제 지금 건강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필요로 하다면 의사 선생님께 빠르게 의료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요. 등등등. 혹은 욕창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은 병원에 가는 걸 꺼려 하셔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방문 간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방문 간호는 단지 처치만 하고 의료적인 어떤 역할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 가정을 가서 이 간호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지금 어르신이 드시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혹은 어르신을 수발하는 자녀들이 지금까지 본인들은 모르고 했던 실수들을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 실제로 보시고, 그리고 또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 교육적인 일환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금부터는 주간보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또 기타 급여로 복지 용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주간보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모셔와서 이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낮 시간 동안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지내고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설 같은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노인 요양시설이랑은 다른 게요. 노인 요양시설 같은 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아예 의식주를 다 해결하시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니까 실질적인 생활을 하시긴 하시지만 여기서 주무시고 가는 거는 아니에요. 어디서 주무세요? 각 가정에서 주무시죠. 그럼 어르신들이 내 집에 가서 안정을 갖고 생활을 하시다가 낮 시간 동안에 무료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취약암보호를 이용하시면서 프로그램 활동들을 같이 하시고, 거기서 또 목욕도 하시고, 또 혼자서 식사를 잘 차려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또 취약암보호센터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게끔 전반적인 하루 데일리 라이프를 어떻게 보면은 챙겨주는 곳이 취약암보호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새롭고 낯선 곳을 가는 걸 어색해하고 집 밖을 아예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의 포비아가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취약암보호가 잘 맞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무료함을 느끼고 누군가와 같이 사회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잘 맞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취약안보센터라고 해요. 자, 또 재가급여에는 단기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많이 좀 사라진 추세예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을 월 15일 정도를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곳인데요. 이게 운영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까다롭고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기보호는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도시에는 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고요. 이 단기보호 서비스는 수급자가 월 15일 이내에 일시적인 시설급여처럼 일시적인 급여를 시설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 단기보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급여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기타급여는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런 어떤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라 그러죠. 이렇게 끌개 같은 거 끌고 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걸 이제 성인용 보행기라고 하거든요. 성인용 보행기라든지 뭐 지팡이라든지 혹은 뭐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대여를 하거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복지용구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 복지용구 서비스도 기타급여로 재가급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가급여는 한 6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취약안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재가급여랑 그리고 또 시설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소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장교양급여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정도는 장교양 보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전에 제가 1등급부터 5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